네, 주요 경제 이슈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중교통 요금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K패스 발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네. 특징부터 조금 알아볼까요? 5월 1일부터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전에 서울시에 기후 동행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K패스는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듭니다. K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에서 광역권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대신에 조금 이따 비교 설명해 드리겠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15에서 60회까지가 있고요.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예. 보통 일반인은 20%를 되돌려 받는다. 환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층은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3%, 상당히 크죠. 그러네요. 절반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사용처 같은 것이 다양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KTX를 빼고는 광역도 되고 다 된다라고 해서 K패스라는 말 그대로 K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입은 이제 기존의 알뜰 카드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전환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안 하고 그냥 알뜰 카드 되면 안 되고요. 예. K패스로 전환하고 되고 그런 분은 좀 드물겠지만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은 이제 카드사 10곳에서 제휴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 K패스 카드를 받고 K패스 앱 등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제 5월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사용 지역이 일단 다릅니다. 예.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는 사용 지역이 서울시로 국한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했듯이 K패스는 전국에서 다 저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원 형태를 좀 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는 월 62,000원을 내고 횟수가 무제한을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예, 그런데 예. 지하철, 버스뿐만이 아니라 따릉이까지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유리한데 환승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용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는 건데 앞서 최대 60회라는 횟수 제한이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제 자체 대중교통 네. 할인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자기의 패턴에 따라서 뭘 골라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지역 거주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 내가 인천에 산다, 혹은 이제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경기도다 하면 경기패스, 아이패스를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건 K패스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예. 이 두 지역은 굉장히 편해요. 인천, 경기는 K패스, 그 수도권 패스, 예. 그다음에 아이패스를 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광역, 서울과 이쪽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있어서 K패스를 할까, 기후동행 카드를 할까 이 두 개가 가장 큰 좀 고민에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먼저 서울에서 나는 많이 탄다. 특히 서울에서 금액으로 따져서 한 8만 원 이상 교통비를 쓴다. 서울에서만. 예. 그리고 횟수로도 한 50회 이상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만 거주하게 되는 서울 권역만이라고 본다면 역시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서울에서도 쓰긴 하지만 그리 많이 쓰지 않는다. 한 40회, 50회 정도 쓴다. 그리고 가끔은 혹시 이 광역, 서울을 벗어나서도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K패스가 환급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약간 복잡한데 쉽게 결론 내려서 서울에서만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 무제한인 기후 동행 카드가 62,000원에 이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기의 사용 패턴을 좀 꼼꼼히 맞습니다. 따져보면 네. 좋겠습니다. 이번에 환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400원 이상 간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조금 내렸어요. 큰 네. 폭으로 내린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장중에 1,400원을 찍고 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155엔대라고 하는 거대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예. 둘 다 거기를 위협하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모여서 이대로 환율을 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종의 구두 개입을 했었죠. 예. 그런 다음에 한 차례 1,400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1,380원대까지를 보냈었는데 예. 간밤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 근데 이것도 우려라고 아직 본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경기 지표 나오면 좋은 것만 나왔는데 제조업 지표하고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구매자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 PMI 지수에서 조금은 꺾이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는 언제 내리느냐? 고용이 꺾이든지 물가가 잡히든지
미국의 경기가 위축돼야 금리를 내릴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가 간밤에는 이 제조업 경기와 PMI에서 약간의 좀 경기 위축 조짐이 보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게 됐고요. 예. 금리 인하는 결국 이퀄 달러 약세,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서 오늘 뭐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바로 1370도 깨고요. 1369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순간적으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예단할 수가 없겠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나빠진다든가 미국의 예. 경기가 좀 불안해진다든가 아니면 물가가 좀 원하는 대로 떨어진다든가 여기에 우리는 모르는 어떤 위험들, 가령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필을 해서 미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보험적으로라도 금리 인하의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의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좀 둔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시는 거죠? 이르죠. 그러나 그거라도 나왔으니까 예. 그동안은 매일 좋았었거든요. 예. 그거라도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좀 지켜봐야 될 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될까요? 현재로서 지표상으로는 예. 혹은 신호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매우 낮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물가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레벨대에서 조금만 더 간다면 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 미국은 11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연준이 계속해서 한번 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세간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아예 안 할 거다. 심지어는 인상도 인상할 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요.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미국의 경기 지표 또 연준의 행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하반기에 대선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하는 그렇죠. 거군요. 대선 이슈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경기를 망그러뜨리거나 경기가 아주 나빠진 다음에 연준이 구원 등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래도 좀 미세하게 균열이 가는 신호가 나온다면 저는 연준이 좀 빠르게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1,400원, 환율 1,400원 열어놔야 된다고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직 유효할까요? 1,400대.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것은 1,400대. 일본 엔화가 달러당 155엔대에서는 각국의 외환 당국이 좌시하지 않는 예. 개입의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구두 개입만으로도 뭐 엔화는 못 밀었지만, 그러니까 못 잡았지만 예. 원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의 외환 시장의 상태가 유동성 위기, 달러가 부족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시급한 상황은 아닌 채 1,400에 원이 갔다. 왜냐하면 구두도 안 잡혔겠죠. 이게 예. 정말 위기 상황이었었던 건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 있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 달러당 155엔 이상으로 엔화를 약하게 만들면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늘 물가 상승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인플레가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더 엔화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일본도 오히려 지금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를 걱정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과 모레 BOJ 역시도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뭐 엔화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력 어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엔화 강세는 달러 약세의 또 재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제 달러가 뭐 확 떨어지려면 역시 연준이라든가 이런 행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 유동성 위기 국면으로 뭐 단기간에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게 연준에서 왜 참고하는 건가요? 이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가를 보더라도 예. 물가 품목이 많아야 더 적확성, 정확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저것도 참고하겠지만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바스켓이 더 많은 상품군이 더 많은 저 물가 지표를 연준은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도 보면 이제 PCE만 나와 있는데 한 단계 더 보는 것이 근원 PCE.
즉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를 뺀 근원 PCE 물가가 연준이 바라보는 가장 이제 핵심 물가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지난달에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밤이 또 중요할 텐데 현재 예상치가 근원 PCE 물가 2.7%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연준이 원하는 건 2%대 초반이죠. 아. 그러니까 왜 지금 금리 인하가 어렵다, 금리 인하를 굳이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5의 벽도 못 깼잖아요. 예. 연준이 그 물가 안정의 경로는 적어도 2.3, 뭐 이 정도까지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쓸 텐데 예. 2.7, 2.8 이 정도의 근원 PCE라면 글쎄요, 연준이 쉽게 뭐 섣불리 금리 인하를 나설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예상치가 2.7이니까 아마 이번 주 나올 뭐 금요일 PCE 물가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뭐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일, 이제 5월 1일 날 미국의 이제 5월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 상반기에 없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과 질의들이 쏟아지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매파로 돌아서 가지고 또 그 얘기 물가 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 정도라면 긴축을 풀 이유는 없다. 뭐 미국의 경제 너무나 좋다. 이런 걸 반복하게 될 시는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없고 아예 뭐 연 1회 혹은 그것도 없을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도 체크,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나오게 되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이 두 개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장의 눈이 또 한 번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쏠리게 네.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테슬라가 지금 희한하더라고요. 네. 실적은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M7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나오는 거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실적 추이가 쇼크인데 예. 쇼크도 정말 엄청난 어닝 쇼크입니다. 예. 지금 잘 보시면 저기 빨갛게 돼 있는 것이 매출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회사 뭐 회계학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어떤 기업이 무너지거나 위태로울 때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매출이 일단 꺼지면 거기는 정말 빨간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매출이 9%나 역성장을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빨간불인데다가 저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컨센서스라고 해서 매우 기대를 낮췄는데 예. 그것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야, 이 정도로 테슬라의 실적이 나빠? 매출까지 줄었어라고 하면 오늘 주가가 대폭락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아직 본장은 열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 외 거래에서 오히려 주가는 뭐 13%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델 2라고 해서 초저가. 이제는 진짜 전기차 세상이니까 가격을 더 낮춘 모델을 공급하겠다. 예. 그것도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는 저 초저가 모델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머스크의 발언.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자체가 성장에 대한 꿈을 예. 늘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실적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또 주가적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밤에 본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의 꿈을 계속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FSD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진 거예요. 테슬라가 해보니까 이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 모이는 것, 이것을 응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 자율주행의 시대도 머지않았다. 특히 올 8월에 테슬라는 로보택시라고 해서 이제 운전수 말 그대로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주식은 항상 성장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들이 좀 투심을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자체로는
뭐 정말 엄청난 충격 쇼크였죠. 그 초저가 전기차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예상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보다도 한 60%더 싸게 60% 되니까요. 나요? 뭐 예.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뭐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초저가라는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오히려 좀 시선을 돌리는 거죠. 뭐 가격이 예. 비싸서 전기차가 뭐다,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번에 겨울에도 봤지만은 추위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네. 그럼 이런 테슬라 등의 영향으로 우리 2차 전지주도 조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반응을 했죠. 예. 오늘은 좀 반응을 했고 특히 이제 초저가 모델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약간 시장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프리미엄 사양의 배터리들이 있고요. 인산적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초저가 모델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오늘도 좀 보면 쪽 LFP 쪽, 그러니까 좀 초저가 쪽에 이 저가 배터리 쪽의 모델이 좀 반응하고 있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좀 보면 이 테슬라의 행보도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닥을 돌리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들의 뭐 회복세도 중요하겠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카메라라든가 혹은 예.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관련 섹터도 좀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서 메타와 퀄컴, 알파벳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미국 증시 이제 어떤 점을 좀 주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요. 예. 우리 증시도 가장 핫한 테마, 뭐 대장이 AI 반도체의 테마이자 AI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훼손이 돼서 최근 이틀간 뭐 주가도 급락을 하고 뭐 내용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저 AI 반도체가 진짜냐, 진짜 혁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대장인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가이던스라고 하죠. 향후 예. 가이던스까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5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한 달여 남았네요. 한 달이 남았기 예. 때문에 이 커닝 페이퍼가 필요한 거죠. 정말 왜냐하면 이 전에 뭐 ASML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했지만 이게 완전한 혁명, 뭐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기대치보다 조금 못해서 좀 난리가 난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5월 22일까지 AI 반도체의 저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앞서 잠깐 봤던 이제 M7들 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면 유추는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앞서 말한 메타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 엔비디아의 칩, H100 등의 AI 칩을 사간 곳들이잖아요. 예. 저것들이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실적을 내냐를 앞서 좀 보게 되면 AI 반도체 괜찮네. AI는 닷컴 버블과 다르게 진짜 혁명이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해석의 포인트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 승부는 그래도 5월 22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아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가 뭐 혁명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한번 겪었던 닷컴 버블과 같은 고평가냐 이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7 종목들의 이제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조금 출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예. 메타도 나오게 되겠고, 뭐 구글, 알파벳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는 지금 보면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주가가 뭐 10% 급락했다가 하는 날은 또 힘들었었고요. 이틀 연속 급반등을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대형주들이 3%, 4% 여기에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스들이 갑자기 끌어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앞단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것과 엔비디아 반도체 이 해석이 거의 뭐 한 20거래일 이상은 계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